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세상의 본질을 하기 위해 나온 코인은 XRP라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이 이동되는 시대,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NFT든 모든 것이 이제 자산의 토큰화로서 주식도 이제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당시에 결제 파이프라인으로 쓰일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하나의 메인넷 자체는 리플 원장, XRP 레저가 될 것이고, 전통 금융망과 또 융합되는 솔루션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유틸리티가 크고 기관에서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코인이 XRP가 될 것임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문창훈 작가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성전길 구독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타임 레버리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문창훈 작가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상승장을 준비하는 성장통을 겪는 단계다. 전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정의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라면에 물을 올렸을 때 100도씨가 되면 끓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한 80에서 90도씨 정도 이제 와서 한 1, 2분 정도 있으면 이제 활팔 끓어오르는 그런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뭐 오랜 기간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물론 네. 이제 한 2, 3일 정도 지금 전부터는 조금 반등을 좀 해서 현재 한 8만 7천 달러 정도 지금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좀 조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1, 2월 달에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도 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 이슈가 가장 큽니다. 뭐 물론 코인 시장 자체적으로 뭐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어떤 리브라 밈코인 사태, 러그풀 사태도 있었고, 무엇보다 또 바이비트라고 하는 싱가포르 기반의 굉장히 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의 거의 2조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올라오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금은 현재 무역 전쟁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침체 이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우려가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다 보니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도 좀 그 부분에 타격을 입어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계속 이렇게 관세 정책이 경제를 조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이 코인 가격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초반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할 때 하나의 성장통 과정일 음.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봤을 때 초반에는 뭐 중국 간의 어떤 갈등, 무역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협상한 이후에 다시 한번 약달러 국면, 금리 인하가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오는 그런 시기가 펼쳐졌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사이클도 약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패턴을 가져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이랑 좀 뭔가 대립하는 관계,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유럽연합이라든지 이런 국가들과 뭔가 조금 맞불 정책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뒤에서는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을 통해서는 뭔가 또 조금 조율하는 듯한 모습, 협상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감기 사이클이 또 오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앞으로도 계속 무역 전쟁이 일어나서 코인 시장이 주저앉는다라기보다는 조만간 피벗이 되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스탠스, 글로벌 유동성 자세, 뭐 지금 독일이라든지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 M2 서플라이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시기가 저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각에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은 뭐 1억이 넘었던 적도 있기는 하지만 네. 뭐 언젠가는 뭐 휴지 조각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물론 100%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말로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모든 물량을 다 뭐 정리를 해버리거나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뭐 중단해버리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고 이제는 ETF라는 자체가 지금 형성이 됐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더리움도 물론 있겠지만 비트코인은 이제 완전히 실물 자산으로 실물 자산 플러스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과도기 시점을 지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미국의 재무부에서도 디지털 금, 새로운 금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도 새로운 금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통화 인출권까지 SDR까지 편입되는 건 좀 시기상조로 바라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ETF도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자산 운용사를 통해서 많은 순유입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이제 법과 제도가 올해 안에 좀 제도권 편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기관에서 이제 좀 채택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우리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표다. 또 많은 일각에서는 뭐 폰지 사기다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면 지금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해주고 실물 금을 대체하는 새로운 디지털 골드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영역은 커지면서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서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비트코인은 결국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뭐 소스 코드를 바꿔서 무한 생산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게 현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거든요. 이제 채굴자 그런 노드를 돌려서 그런 그래픽 카드를 계속 일을 시킨 다음에 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이 뭔가 그렇게 악의적인 행위로서 비트코인의 어떤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거나 최근에 뭐 양자 컴퓨터 이슈도 사실 네. 나왔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계속 너무나 발전하면서 그런 슈퍼컴퓨터의 형태로서 뭐 암호학을 해독할 수 있다. 뭐 갑자기 해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도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대두화가 됐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양자 컴퓨터 쪽의 대표분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뭔가 되게 침범하고 뭔가 그 생태계를 없앨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 역시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블록체인을 파괴한다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드 월렛이나 그런 암호를 오히려 풀어서 개인의 어떤 지갑을 해킹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보안성 자체는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가려면 사실 최소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단위로 큐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퀀텀 비트라고도 불리우고 큐비트라고도 불리우거든요. 지금 구글에서 만들어진 윌로우라고 하는 그 큐비트 자체가 한 105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암호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큐비트 자체는 100만 개, 최소 100만 개 이상은 필요하다. 근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10년, 15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없어지냐? 저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옴으로써 크립토 생태계와 AI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뭐 ETF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화가 많이 만들어질 텐데 이런 크립토 생태계와 그런 양자 컴퓨터의 생태계가 같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오히려 암호화폐 해킹을 막을 수 있게 양자 컴퓨터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더 안정성 있고 확장성 있는 생태계로 더욱더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이제 막 투자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생태계가 없어지지 않을까, 뭐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리스크적인 부분은 뭐 1%, 0. 몇 %라도 물론 열어두고 투자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서 투자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금 2025년이 비트코인 사이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한 해가 되는데요. 이번 25년 한 해 동안 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관심 갖고 봐야 될 이벤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2025년 이 반감기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반감기 사이클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지표는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벌써 네 번째 반감기가 돌았고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가 4년 주기로 한 번씩 있는데 그 주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있고 또 반도체 사이클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 사이클과도 연관이 있고 연준에서 달러를 기반으로 이제 돈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돈을 쥐락펴락하는 그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점점 오고 있는데 그 사이클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암호화폐 사이클이라는 게 비트코인 사이클이라는 게 항상 비트코인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주식이랑 아직까지는 좀 커플링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자산이 증식되는 이 사이클과 또 맞물리게끔 그들이 설계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2025년 뭐 최근 1분기는 너무나 힘들고 안 좋았지만 우리 진행자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ETF 지금 현재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현물 ETF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지금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메이저 글로벌 알트코인들에 대한 E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라나라든지 리플 XRP라든지 뭐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라이트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이 아마 이제 선발대로 올라오면서 먼저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ETF가 많은 자산운용사에서 이미 신청은 됐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세계체제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신청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좀 첫 번째 트리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반기 안쪽으로는 블랙록도 좀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최초 승인 자체는 사실 올해 4분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의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이 뚫리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하게 바라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암호화폐 많은 거래소들이라든지 플랫폼 회사들이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하는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 자체도 항상 그들이 하락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안 보여주거든요. 이 알트코인 ET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가 빨랐을 때 올해 하반기, 뭐 늦었을 때 내년 1분기까지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런 알트코인 현물 ETF와 그들의 IPO 시기 굉장히 좀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또 무엇보다 XRP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올해 7월과 11월에 연준의 채택 일정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 망 자체에 블록체인에 탑재되는 일정 그게 또 리플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뭐 알트코인과 IPO 일정 그리고 XRP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서 본다면 그들의 채택 일정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이 이제 공존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자체가 뭐 리플뿐만 아니라 많은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 큰 전환점,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리플은 사실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인데요. 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이 가지는 위치는 좀 어디쯤 된다고 보세요? 현재 리플 XRP의 시가총액 자체는 원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대략 10,000개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코인들까지 총 토탈 총 망라했을 때는 2만 개가 넘는 코인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코인 종류가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 랭킹 순으로 봤을 땐 3위 정도 3위, 4위 테더랑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 촬영 기준으로 3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굉장히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을 따라가기에는 좀 부족한 시가총액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행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과 XRP의 이런 어떤 섹터 자체는 온전히 달라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새로운 온라인 금으로서 가치 저장 수단, 새로운 진짜 디지털 골드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금을 대신한다면 XRP는 정말 유틸리티를 대신하는 앞으로 CBDC의 세상이 올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점점 발의가 되고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그 시기에서 어떤 메인넷을 활용할 것이냐 했을 때 뭐 리플 망도 쓸 거고 뭐 스텔라 루멘 망도 쓸 거고 이더리움 망도 쓰일 거고 솔라나의 망도 쓰일 거란 말이죠. 그런 망 중에서 대표격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메인넷이 XRP 레저 리플 원장이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CBDC의 세상이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CBDC가 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도매용, 기관이 쓰는 CBDC와 개인이 쓰는 리테일 CBDC로 나뉘는데 그 기관이 쓰는 CBDC에 이동해서 브릿지 커런시로 XRP가 쓰인다라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좀 확신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포텐셜이 좋은 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 말이 좀 샜지만 비트코인은 아무쪼록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면
XRP는 정말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는 조금 더 가치의 인터넷 오브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가치의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렇게 좀 네. 정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계 각국에서 그 CBDC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리플과 CBDC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 리플이 앞서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CBDC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은 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은 리플 회사와 이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죠. 센트럴 뱅킹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인데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CBDC 세상이 오기 전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리플사에서 XRP 레저 기반의 하나의 CBDC 플랫폼을 2023년서부터 2022년서부터 과거부터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많은 국가 단위로 지금 현재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지금 현재 파일럿 테스트가 실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국가로서는 팔라우라고 하는 국가가 있고 그 이외에도 뭐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뭐 몬테네그로, 조지아 국립은행, 굉장히 많은 콜롬비아도 있고요. 10개가 넘는 그런 국가 단위로 리플이 만든 그런 CBDC 플랫폼으로서 뭔가 좀 파일럿 테스트를 과거부터 진행해 왔어요. 시기가 굉장히 벌써 4년, 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리플사 회사 자체가 범상치가 않구나. 하나의 뭔가 뭐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는 게 아니라 이 국가 단위로 파트너십을 맺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앙은행 위에 있는 그런 국제 기구들 있잖아요. 뭐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 뭐 BIS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도 끈끈하게 뭔가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뭐 핀테크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에 계속 리플 XRP와 스텔라 루멘이 막 언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BDC 세상을 준비함에 있어서 리플사가 만든 그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팩트 체크가 당연히 들어갔었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는 뭐 CBDC를 미국 쪽에선 반대한다 이러고는 있지만 저는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뭐 무엇보다 지금 많은 뭐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지 G20 정상회담 그런 부분의 의제 아젠다만 보더라도 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뭐 CBDC에 대한 어떤 그런 상호 운용성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도 뭐 물론 뭐 재무부 장관이나 도널드 트럼프가 안 받아들인다고 말은 하지만 과거부터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재단으로서 이미 CBDC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물며 우리나라죠. 한국은행 자체도 다음 달부터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CBDC 결제 파일럿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QR코드를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결제가 되는 굉장히 빠른 결제 시스템 이제 1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이제 정말 뭔가 중앙은행들에서도 CBDC를 준비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 CBDC가 온전히 왔다 갔다 되는 그 세상에서 XRP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CBDC라는 게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통화인데 디지털 통화인데 어떤 연결망, 어떤 인프라망 위에 올려서 결제가 왔다 갔다 하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망을 비트코인 망을 쓸 거냐, 이더리움 망을 쓸 거냐, 솔라나 망을 쓸 거냐, 뭐 스텔라 루멘 망을 쓸 거냐, 리플 망을 쓸 거냐 굉장히 많은 후보군이 있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당연히 공부를 했을 때 리플의 XRP 망은 이 도매용 결제 조금 더 섹터가 큰 결제에서 기관급 결제에서는 리플 망을 쓰게끔 그들이 어느 정도 점 찍어놨구나. 이런 부분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외에도 심핀 네트워크라든지 JP모건에서 만든 키네식스라고 하는 JPM 코인도 은행 내부망에선 또 쓰일 거고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무형망에서는 또 심핀이라고 하는 XDC가 또 쓰일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망이 필요해요. 그 망 중에서 가장 큰 포션이 리플 네트워크가 쓰일 것이고 거기서 브리지 커런시로 활용되는 코인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XRP 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리플이 SEC 소송 때문에 계속 좀 진통을 앓았는데 현재 이제 SEC가 소송을 취하할 거라고 리플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SEC의 지금 공식 발표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발표가 지연되니까 좀 이게 취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3월 중순 정도 기준으로 이제 SEC가 리플의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항소는 취하했고 아직까지 리플사도 이제 교체 항소를 했었는데 그 교체 항소를 오히려 리플사가 아직은 좀 냅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칼자루 자체를 이 운전대 자체를 SEC에서 쥐고 있는 게 아니라 리플사에서 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끝내고 싶으면 언제든 끝낼 수 있게끔 지금 시나리오가 이미 연출이 됐어요. 뭐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항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하면서 좀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그들의 선택인 건데 뭐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진행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플과 SEC의 소송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요즘 좀 퍼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또 소송이 끝나도 안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소송보다도 사실 소송은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 하나의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일비 하기보다는 정말로 전통 금융권, 트레드파이 금융권에서 리플렛을 채택을 하는지 지금까지 리플이 많은 이제 뭐 송금 회사라든지 자금이체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지금 연간 기준으로 한 700억 달러 규모 이미 송금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섭렵하고 있고 외환 결제 시장에 있어서는 일일 결제 기준 약 90%를 이미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표면적으로 위에 올라오면서 이 전통 금융과 맞물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소송이 언제 끝나냐, 소송이 끝나는데 왜 이거밖에 안 오르냐, 뭐 SEC가 항소를 취하했는데 왜 10%밖에 안 오를까? 이 부분 가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온전하게 소송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거는 맞고 4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제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때 또 어떤 방향성을 줄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아까 언급드린 그 블랙록에서 XRP에 대한 현물 ETF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송에 대한 온전한 마무리와 이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 자산 운용사의 XRP 현물 ETF 신청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좀 상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관심사는 맞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너무 포커스 맞추기보다는 조금 더 시기열을 길게 놓고 그들이 IPO하는 시기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전통금융권에서 뭐 연준의 채택 시기라든지 스위프트망에 그 ISO 2002가 탑재되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기까지 좀 바라보면서 올 한 해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시야를 좀 넓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025년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1분기 자체는 2025년 들어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뭐 트럼프 관세 정책도 조금씩 누그러지면서 협상 테이블로 올라올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제 러우 전쟁도 거의 휴전에 대한 협상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푸틴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랑 중간에 껴가지고 지금 조금씩 소통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나왔던 물가 지표들 이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점점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도 완화가 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특히나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랑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자체에 대한 금리 하향 안정화에 대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약달러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암호화폐 시장도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매우 힘든 시기, 어떻게 보면 또 개미 털기의 시기를 지나왔지만 그들의 자금, 세력의 자금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충분히 끌어올리는 시기가 또 연출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리플 빅뱅이라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견해를 또 가지고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조금 더 앞으로의 가능성이 더 밝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저도 초반에 암호화폐 이제 접하고 투자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사실 리플을 먼저 공부한 게 아니라 당연히 비트코인이 뭐 시가총액 또 1등이고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또 그 뒤를 잇고 있고 하다 보니 당연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리플 XRP라는 코인도 뭐 워낙 메이저 코인이니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XRP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파면 팔수록 좀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또 금융을 혁신하기 위해 나왔구나. 화폐를 혁명하기 위해 나온 게 블록체인이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비트코인에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백서를 한번 봤을 때 초록 부분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거든요. 피어 투 피어 디지털 캐시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캐시 시스템, 디지털로서 돈을 옮기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때 당시가 이제 딱 리만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 위기, 경제 위기 이후에 2009년에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는 중앙은행 못 믿겠다. 이제는 은행 거치지 말고 사람 대 사람 간에 돈을 이동할 때 온라인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캐시를 이동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비트코인으로도 역시나 뭐 가치를 이전할 수 있죠. 초반에는 막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기도 하고 또 그런 이런 일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가치의 이동을 하기에는 사실 명확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블록 크기 자체가 1MB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초에 움직일 수 있는 트랜잭션 수, 그러니까 한 1초에 거래되는 수 자체가 한 10건도 안 돼요. 6건에서 7건 정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또 블록 크기 자체가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 자체도 매우 비싸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는 부분에 굉장히 비효율성을 좀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정말로 그가 나온 본질, 그 가치를 이동하기에는 좀 한계점은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게 돼요. 이더리움도 사실 TPS 그 트랜잭션 수 옮길 수 있는 포션 자체가 1초에 한 20건 정도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XRP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하나의 회사이자 하나의 메인넷이자 유틸리티 코인이 바로 XRP입니다. 뭐 TPS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500에서 3,400건으로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 자체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업비트나 빗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을 뭐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 빠르기 때문에 XRP를 많이 또 활용하실 거예요. 물론 뭐 트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지만 아마 XRP를 빠르고 수수료가 싸니까 리플로 옮겨야겠다.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XRP에 대해서 저도 TPS면은 굉장히 가치를 이동하는데 빠르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거부터 IMF에서도 크리스틴 라가르드라고 하는 사람, 지금 현재는 중앙은행 그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인데 2017년 때부터는 그 IMF의 총재였거든요. 국제통화기금의 총재였을 때 이 국경 간 결제가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부터 그들은 알고서 뭔가 변화를 혁신하기 위해 준비해 왔어요. 그러면서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도 또 결성을 했었고, 근데 그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 안에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이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매년마다 1월 달에 이제 스위스에서 다보스에서 열리는 그 포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런 저명한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거기에도 리플의 회장 크리스 라센뿐만 아니라 현재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매년 가서 연사진으로도 참석을 하기도 하고 또한 세계 경제 포럼이 리플과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또 맺고 있어요. 거기서도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을 명시하면서 또 기술 혁신 상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SEC와 리플과의 이런 법적 소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과거부터 IMF의 그런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에 리플의 회장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리플사에서 운영하는 유브리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한 여러 세계 유수 대학과 손을 잡아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리플 블록체인을 조금 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세계 유수 대학들, 뭐 하버드라든지 펜실베니아 대학교, 뭐 MIT 공대 이런 대학들이 리플사와 다 그런 MOU 체결을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도 리플과 그런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점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 개발을 검증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발자취를 봤을 때
정말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메인넷이 XRP를 냈죠. 리플 원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국제 기구들의 논문이라든지 프로젝트, 또 세계 회계 법인들의 그런 보고서를 봤을 때 국경 간 결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플을 쓰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에비던스를 계속 공부하고 파보다 보니 비트코인과는 정말 또 다른 이 금융을 바꿀 수 있는 코인이 리플이라는 코인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확신을 갖다 보니 결국에는 리플 빅뱅이라는 책을 네. 제가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리플을 향한 좀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뭐 최근에 미국 트럼프 움직임만 봐도 범상치가 않죠. 일단 뭐 본인이 최근에도 서밋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미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굉장히 암호화폐, 이 크립토 생태계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 크립토 차르라고 하는 부서, 이제 황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과 AI 생태계를 그만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트럼프의 의지가 다분히 느껴지는 그런 부서도 신설이 됐고 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부서도 있죠. 정부 효율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도 다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ETF라든지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친암호화폐 인사죠. 근데 리플과는 또 어떤 유착 관계가 있냐?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비축 자산에 대한 어떤 서명을 했죠. 네. 근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뭐 XRP,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런 납세에 대한 어떤 부담 없이 세금을 들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뭐 크립토 차르 부서가 이제 상무부 장관이나 재무부 장관한테 한번 방법을 모색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안에도 일단 XRP가 좀 편입이 됐었고 사실 대선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리플의 CEO와 CLO 이제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랑 셋이서 또 저녁 만찬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트럼프 소셜 미디어죠. 그 트루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리플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리플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리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사업 RLUSD도 계속 현재 주조량이 커지고 있습니다. 발행량이 커지면서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미국에서 물론 또 메이드 인 USA 코인이 또 XRP다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와 좀 유착 관계가 있지 않을까 또 비축 자산으로도 XRP가 편입이 됐고 뭔가 개인적으로도 프라이빗하게 만나다 보니 조금 그런 범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트럼프 2기에서 리플이 좀 어떤 뭔가 실질적인 영향을 좀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리플 XRP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메이드 인 USA라고 하는 그런 미국 재단을 기반으로 한 코인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뭐 세금 혜택을 받다거나 아니면 아까 언급드린 그런 5가지 코인들을 미국 정부에서 혹은 재무부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연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로는 현재 상무부 장관이랑 재무부 장관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기반의 국포 펀드를 또 조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크립토 생태계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리플이 이제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ETF 승인을 위해서 리플이 좀 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가장 시급합니다. 아직까지는 SEC와의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최근에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는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교차 항소는 취하되지 않은 상태고 합의라든지 그런 도출 과정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재 SEC의 차기 위원장 이제 폴 애킨스의 인준이 머지 않았거든요. 인준이 좀 먼저 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위원장 자리가 물갈이가 되면서 이제 SEC와 리플의 소송이 좀 끝나주는 게 좀 사전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수순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좀 ETF도
승인이 되는 발판이 마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안에는 승인되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의 좀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도 보면 ETF 승인 이후에 이제 가격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리플도 그러면 ETF 승인되고 나서 가격적인 변화가 좀 따라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최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리플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플 USD라고 하는 코인이 연내 2025년 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점유율의 탑5 안에 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기열을 놓고 본다면 연내 XRP에 대한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의 말에 불과하지만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사업뿐만 아니라 XRP로 기관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ETF 창구가 뚫리는 시기는 저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드시 좀 승인이 되면서 많은 기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행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펌핑이 되는 것보다는 물론 승인됐다라는 그 소식으로서 조금의 어떤 상승은 있겠지만 항상 비트코인도 그랬고 이더리움도 그랬어요. 약간의 쿨타임이 좀 있었습니다. 승인된 이후에 한 두 달, 뭐 세 달,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 6개월 정도 이후에 이제 가격 펌핑이 좀 있었다 보니 XRP도 그런 어떤 좀 쿨타임이 있은 이후에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하고 지금 비교해 봤을 때 리플 가격이 한 5배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지금의 가격이 약간 단기적인 거품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매수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후자의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보고 있고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이제 막 XRP에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작년에 뭐 500원, 600원, 700원 했던 코인이었는데 지금 뭐 어쨌든 3,000원대다 보니 이미 뭐 5배, 6배가 올랐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저번 사이클, 저저번 사이클까지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해서 지금 뭐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리플 XRP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때도 이제 최고가가 5,000원이었지만 그때보다도 못 미치는 가격.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때 전고점이 뭐 워낙 지금 수준에선 낮아 있었으니까 사실 거의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많이 눌려와 있었거든요. 7년 정도의 어떤 그런 삼각 패턴, 삼각 수렴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 말부터는 SEC로 또 눌리면서 4년 동안 또 법적 공방이라는 그런 리또속을 만드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서 눌려왔다 보니 저는 아직까지도 XRP에 대한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많이 좀 눌려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리플 가격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하시는 가격과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XRP 가격적인 흐름을 볼 때 또 중요한 지표들을 타임라인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법적 공방이 끝나야 될 거고 블랙록이 또 XRP에 대한 현물 ETF를 신청해 줘야 될 거고 승인 자체는 4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가격적인 어떤 추측을 하는 건 너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올해까지 아니면 뭐 내년 1분기까지 길게 봤을 때 1년 정도를 놓고 본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2달러, 3달러 왔다 갔다 하지만 최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준에서 채택하는 이슈가 또 타임라인이 7월에 있고 또 스위프트망에 블록체인이 깔리는 또 11월 22일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그 시점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좀 드리고 내년에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 회사들, 리플사도 이제 IPO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서클과 뭐 크라켄이라든지 이토로라든지 뭐 앵커리지 디지털과 같은 이런 회사들이 IPO하는 시점이 또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항상 그들이 기업 공개를 할 때 불장에 약간 좀 정말 꼭대기 부분에서 항상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까지 바라본다면 사실 XRP의 가격은 두 자릿수는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리플이 가진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치명적인 약점이나 한계,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이들 XRP 투자하실 때 사실 공부가 온전히 되지 않아서 이 퍼드 뉴스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 XRP는 전형적인 금융 사기 코인이다. 혹은 재무 투명성이 뭔가 불안정성을 보인다. 투명하지 않다. 또한 리플사에서 너무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팩트기도 합니다. 실제로 총 발행량이 1000억 개인데 지금 현재 약 40% 정도를 리플사에서 핸들링하고 있어요.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정말 덤핑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도 있겠죠. 또 에스크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수반을 해주셔야지만 이런 리플사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가치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XRP에 대한 치명적인 뭔가 단점이라든지 리스크한 부분은 많은 물량을 리플 재단에서 가지고 있다. 플러스 아직까지 소각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플 원장을 사용해서 리플렛을 활용했을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 이제 쓰이면서 소각이 되는데 지금 그 자체가 1,500만 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행량 자체는 1,000억 개인데 소각량은 1,500만 개 정도다.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네. 포션이에요. 그럼 이렇게 소각해가지고는 언제 다 소각이 돼서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 없어지면서 가치가 오르겠냐? 이거는 너무 많은 물량이다. 이거는 리플사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뭐 개인들이 XRP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작년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요 정도의 어떤 리스크한 부분, 네. 퍼드 뉴스, 뭐 악재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치명적이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의 이 리플 원장에 기반으로 한 국경간 결제 솔루션, 리플 네트워크라는 게 스위프트망과 연결이 될 것이고 또 도매용 홀스케일 CBDC에서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되게 된다면 사실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1,000억 개라고 하는 물량은 현재 부족한 수량일 것이고 아직까지는 뭐 1,500만 개밖에 소각이 되지 않았지만 정확히 스위프트의 규모 자체가 일일 거래 규모량이 한 5조 달러 정도가 되고 실제로 연간치로 봤을 때 한 160달러 정도 160조 달러 정도에 육박하거든요. 한화 기준으로 했을 때 20경원, 30경원에 육박하는 시장 캐파기 때문에 거기서 리플렛이 탑재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XRP의 가격은 사실 지금 이 가격을 보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1,000억 개라는 수량이 워낙 부족한 수량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데이비드 슈워츠, 현재 리플의 CTO거든요. 그 최고 기술 개발자가 비트코인이 사토시 단위로 1억 분의 1로 쪼개지는 단위로 만들었다면 XRP는 100만 분의 1로 쪼개지는 드랍 단위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중장기적인 뷰로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비트코인은 모으는 거다, 파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리플 같은 경우도 이런 같은 전략이 유효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이제 리플 투자자분들, 이제 막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리플 적금을 든다라고 생각하셔라.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비트코인 한 개는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너무 비싸긴 하지만 뭐 한 개 정도는 꾸준히 모아서 자녀한테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도 꼭 반드시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XRP 같은 경우도 좀 적금식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씩, 20만 원씩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뭐 30만 원씩, 50만 원씩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중장기적인 투자라는 게 사이클에 기반한 중장기일까요? 아니면 사이클을 뛰어넘는 중장기일까요? 사실 뭐 딱 한쪽으로 딱 이렇게 집중해서 가는 건 아니고 좀 포션을 좀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제 상승장이 있으면 또 그만큼 큰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한 70% 정도 물량은 상승 사이클에 타서 좀 매도를 좀 해야 된다. 현금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나머지 뭐 20% 30% 정도는
아예 진짜 중장기적으로 다음 사이클, 다다음 사이클, 10년 뒤, 20년 뒤까지 바라보면서 비트코인과 특히 XRP, 뭐 이더리움도 너무 좋은 코인이니까 요 3대장 정도는 어느 정도 포션은 좀 따로 빼놔서 그냥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서 꾸준하게 한번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나눠서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알트코인의 대장이고 이제 알트에서는 시총이 가장 큰데 이 리플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입니다. 네,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고 정말 빠르다면 1년 안에,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안에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포텐셜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봐요. 최근에 그 리플 관련한 뉴스를 보니까 리플이 $100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100라고 하면은 사실 하나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네.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뭐 $100 갑니다, $500, 뭐 $200 갑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봐요. 오히려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짧은 시간에 큰 부를 획득할 수 있는 뭔가 막 로또와 같은 이런 상품화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번 사이클에 저는 최대 목표 이렇게 최대 갈 수 있는 어떤 레인지 자체는 일단 10만 원 이렇게까지는 저는 이번 사이클은 힘들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많이 갔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정말 CBDC 세상이 오게 됐을 때 그리고 정말 그들이 XRP를 새로운 금융 표준으로 완전히 인정을 하면서 겉으로도 XRP가 그만큼 유틸리티가 인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2의 달러의 시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암호화폐가 이렇게 되게 움직여지는 시대에서 XRP가 전 충분히 세계 준비 통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보고 있거든요. 그때를 바라보면 당연히 뭐 $100, $200 더 갈 수도 있지만 이번 사이클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리플에 대한 소송도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ETF도 아직 완전히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0 이상을 바라본다 이거는 너무 넘겨짚지 않았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쓰신 책 리플 빅뱅을 보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그리고 이더리움은 디지털 오일, 그리고 리플은 디지털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던데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뭐 평상시에도 저는 그렇게 당연히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금으로서 사실 비트코인은 자리를 잡았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물론 아직까지는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지만 너무나 많은 뭐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라든지 뭐 RWA라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생태계를 굉장히 크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B 올라올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환경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준 격이죠. 물론 그 뒤에 뭐 솔라나라든지 에이다와 같은 레이어 1도 있지만 가장 큰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 안정성과 보안성을 자랑하는 바로 그 메인넷이 이더리움 메인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석유, 오일이다 이런 단어를 썼지만 정말로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세상에 나온 본질을 하기 위해 나온 코인은 XRP라고 저는 봐요. 모든 것이 이동되는 시대, 뭐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NFT든 모든 것이 이제 자산의 토큰화로서 주식도 이제 코인으로 사는 시대가 올 텐데 그때 당시에 결제 파이프라인으로 쓰일 수 있는 정말 최적화된 하나의 메인넷 자체는 리플 원장, XRP 레저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통 금융망과 또 융합되는 솔루션 자체는 리플 네트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XRP가 디지털 다이아몬드 그만큼 효용성이 크고 유틸리티가 크고 기관에서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코인이 XRP가 될 것임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XRP가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럼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보시나요? 저는 한 15년, 20년 뒤를 바라본다면 XRP가 가장 위에 있는 비트코인보다 위에 있는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아마 저 친구 너무 리플 추종하는 거 아니야? 저 친구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걸 인사이트 전달 드려야 되니까 저는 결국에는 XRP가 가장 위에 대장격으로 끝판왕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물론 더 걸리겠죠. 15년, 20년까지도 걸릴 수 있겠지만 XRP가 블록체인을 대장으로 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리플이 경쟁자들도 있거든요. 뭐 솔라나라든지 스텔라 이렇게 다른 블록체인들과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좀 가장 가지는 강점을 또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속도 측면에서만 보면 리플보다 더 빠른 것도 많습니다. 네. 뭐 솔라나도 더 빠르고요. 아발란체라든지 이오스, 트론 이런 친구들도 빠릅니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도 이제 경쟁자라고 말씀 주셨지만 사실 리플과 형제지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플의 초기 개발자였던 제드 맥켈럽이 2014년에 하나의 재단을 리플을 떠나고 하나의 스텔라 재단을 만듦으로써 산생된 코인인데 이제 각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각 섹터를 담당하게 될 텐데 리플의 경쟁자라고 하면 또 경쟁자로 볼 수 있겠죠. 리플보다 우월하기도 하고 이런 코인들도 너무 많지만 무엇보다도 그 금융 생태계에서 그 ISO 2002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징 표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BIS나 뭐 IMF와 같은 그런 국제 결제 기구들에서 국경 간 결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하는 그런 섹터를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ISO 2002라고 하는 그 메시징 표준을 계속적으로 구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등록 관리 그룹이라고 하는 굉장히 메이저한 하나의 그룹핑이 있어요. 거기 안에 각국의 중앙은행, 우리 뭐 뱅크 오브 코리아도 들어가 있고 미국 기반의 어떤 클리어링하우스 청산소라든지 그리고 뭐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예탁 기관들 뭐 미국의 DTCC나 뭐 유럽을 기반으로 한 클리어스트림, 유로클리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플사에서 고안한 리플 네트워크, 국경 간 결제를 하기 위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리플렛이 그 등록 관리 그룹 안에 딱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보면서 앞으로 그 CBDC의 세상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리플 네트워크가 정말 그 기관급에서는 확실히 채택이 되겠구나. 또 개인 간 송금에 있어서는 스텔라 루멘이 이제 선택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들이 이미 많은 파일럿 테스트와 논문, 핀테크 보고서를 다 릴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에비던스 자료를 보면서 리플과 스텔라가 경쟁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역이 달랐구나. 또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리플 XRP가 이제 발행량 1000억 개라면 스텔라 루멘은 그 절반 500억 개거든요. 근데 리플도 물론 빠르지만 스텔라도 똑같이 빠르고 그 수수료적인 측면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리플보다 더 쌉니다. 10분의 1 정도로 더 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개인 간 결제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솔라나든 뭐 심핀이든 JP모건에서 만든 오닉스 블록체인이든 각자의 영역을 담당함으로써 융합이 되는 시대가 오지 뭐 이렇게 뭐 누가 싸워서 누가 이기고 지고 말고의 차이가 아니다는 거죠. 이미 그들의 선택을 받은 그런 메인넷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에이다 방금 언급드렸던 리플, 스텔라 이런 친구들은 이미 그런 메이저 망으로서 인프라로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섹터를 담당할지의 문제지 뭐 얘가 이긴다, 쟤가 진다, 뭐 얘가 더 좋다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또 리플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고 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작가님은 혹시 이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 XRP를 가장 많이 포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컨설팅을 하거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을 최소 50%는 가져가라. 그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짜임새다. 원래는 정말 FM은 비트코인 50%, 그리고 30%는 이더리움, 나머지 20%가 XRP와 같은 그런 어떤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뭐 에이다,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이런 친구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사실 안정적이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맞습니다. 하지만 XRP에 대해서 좀 그만큼 확신을 하고 계시고 정말 리플에 대한 비전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비트코인도 없고 이더리움도 없으신 분들이 제 구독자님들 중에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직 순수 퓨어하게 100% XRP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그러니까 제발 분산화 좀 하세요 해도 저는 리플한테밖에 손이 안 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그렇게 열성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저 또한 약 50에서 60% 정도가 XRP입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그만큼 많이 네. 그 다음으로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뭐 에이다라든지 솔라나라든지 폴리곤과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분산화 작업 해뒀습니다. 하지만 XRP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XRP의 진심이고 추종한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게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실 때 비트코인보다는 좀 알트 위주로 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트코인이라는 게 또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좀 리스크가 높은 또 투자이긴 한데 이런 알트코인들을 조금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진행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와 이더는 사실 손이 잘 안 간다. 너무 비싸다. 뭔가 뭐 0.00 몇 개씩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좀 사야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감칠맛 나서 난 투자를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이 시총도 좀 가볍고 한번 펌핑할 때 크게 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탐욕이죠. 좀 큰 부를 만들고 싶어서 좀 가벼운 밈코인이나 뭐 이런 알트코인 새로 나온 코인들에 막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사실 리스키한 부분이 충분히 많습니다. 알트코인 쪽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자체도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알트코인은 뭐 그에 더 상응하는 더 크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 사실 공부가 수반되지 않으면 버티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기준을 잡을 때 일단은 시가총액 탑 10, 안 돼도 탑 20 안에 들어오는 알트코인에 투자해라. 그 정도 시가총액을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관이 채택을 했고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ETF를 준비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기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좀 시가총액 랭킹을 좀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웬만하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득권을 쥐고 있다 보니 좀 미국 기반의 코인들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더 네. 집중을 하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성 코인 말고 뭐 정말 트럼프가 최근에도 언급했던 뭐 비트 이더뿐만 아니라 리플, 솔라나, 에이다와 같은 그런 뭐 도지코인과 같은 그런 코인들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뭐 물론 알트코인이어서 변동성은 크지만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도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자산 운용사들에서 알트코인 ETF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솔라나, 리플, 뭐 라이트코인뿐만 아니라 폴카닷이라든지 뭐 체인링크라든지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계속 좀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트코인이 ETF가 될 수 있는 코인들에 또 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코인에 대해 공부를 하시거든요. 코인 유튜버 분들도 정말 코인이 많은 것처럼 코인 유튜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국내 코인 유튜버 분들 중에 그 이제 화면의 밑에 하단에다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딱 놓고 뭐 010 땡땡땡땡 여기 놓고 여기로 문자 하세요. 문자 뭐 4번 보내시거나 6번을 찍어 보내시면 저희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인은 뭐 이번 달 안에 20% 30%는 뭐 확정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번호를 화면에 이렇게 띄우고 방송한다? 웬만하면 좀 멀리 하셔라. 지양하셔라. 그렇게 뭔가 수익이 확정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기이거나 좀 선물 투자 유도해가지고 해외 거래소 레퍼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범죄와 사기와 이런 게 범람해 있는 이런 코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정성을 좀 먼저 최우선으로 해주시고 방금 언급드린 그런 기관의 채택을 받은 코인들에 집중을 하셔야지 뭐 이상한 처음 들어보는 코인들 뭐 처음 유튜브 뭐 이렇게 뭐 전화번호 있는 유튜버분들 봐가지고 막 일확천금을 노려가지고 나는 무조건 여기 투자한다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유의사항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 불장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세요. 알트 불장 언제쯤 올 거로 보시나요?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2월달, 3월달을 되게 좋은 장세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타임라인들이 조금씩 밀렸어요. 뭐 이더리움에 대한 팩트라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옵션 거래 승인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뭐 FTX 과거에 파산했던 거래소의 상환 일정도 계속 미뤄지고 무엇보다 XRP와 굉장히 연관된 연준의 채택 일정도 3월 10일이었다가 갑자기 7월 중순으로 밀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 타임라인 자체가 2월 말 3월 초에 되게 몰려있네. 이때 당시에 뭔가 불장이 한번 1차 불장이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막 시기가 연기되면서 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터뷰에 나가서 언제쯤 불장이 온다라는 말을 굉장히 아껴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지만 저는 올해 상반기 이제 뭐 4월, 5월, 6월이 남았잖아요. 이제 조만간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이제 뭐 한두 달 안에 트럼프의 손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통과될 시기가 얼마 안 남았고 러우 전쟁이 끝날 시기도 저는 이제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무엇보다 뭐 중국이라든지 독일, 이제 유럽 연합 쪽에서도 굉장히 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5월, 6월 달 정도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하는 스탠스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머니 서플라이라고 하는 글로벌 M2 통화량 자체, 공급량 자체가 아마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무엇보다 계속 연준에서도 TGA 잔고를 점점 이제 낮추면서 돈을 점점 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움직임을 미루어 보았을 때 관세 정책도 물론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올라오면서 좀 완화되는 스탠스로 지금 에너지 가격도 계속 좀 낮추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좀 약달러로 가는 금리 인하 스탠스로 가는 그런 모멘텀이 다가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특히나 5월달 6월달 좀 굉장히 우리가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채널에서 인터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XRP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진심으로서 투자하면서 진짜 앞으로 코인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산업이 발전하고 커지면서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의 영역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투자를 고려하신다, 이제 막 코인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 시기에 들어오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자체가 아마 코인 시장 파이 자체가 엄청 커질 거예요. 아직까지는 코인 시장 전체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보다 작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많은 어떤 ETF라든지 어떤 기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캐파시티가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안정성 항상 늘 1순위로 봐주시고 메이저 글로벌 코인에 좀 포커스 맞추시면서 꼭 공부를 좀 수반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뭐 좋더라, 누가 이 코인 뭐 추천해줘서 샀어요 이거 말고 정말 이 코인이 왜 나왔고 이 재단에 대한 비전이 뭐고 이 코인이 어떤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진정성 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또한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채널 그리고 이제 팬딩을 통해서 투자 사관학교를 이제 런칭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리플 X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그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되고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숙하게 공부하는 그런 채널과 그런 어떤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 채널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이번 인터뷰가 좀 괜찮았으면 이런 채널이라든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투자사관 학교에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또 인터뷰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